아니 분양대행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양대행사 직원이 그렇게 보장을 해준답니다. 아니 매도자, 사업주체, 분양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무 소용없어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토지신탁, 비토지신탁 상품별 유형에 따라서 분양을 받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인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각 토지신탁 상품별로 어떻게 결합돼서 그 법률 구도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원래는 예전에는 건축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중에 주택이 있죠.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요.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주택은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겠다. 근데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요. 만들어진 걸 사잖아요. 가서 보잖아요. 심지어 타봐요. 근데 자동차보다 몇십 배 비싼 집을 사는데 보지를 못해요. 내가 먼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갖고 지어준대요. 이게 전형적인 참 선분양이고요. 소비자 위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회사들 위주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후분양이 제일 좋아요. 만들어 놓고 팔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일조권은 어떤지 조망은 어떤지 보고 사는데 도대체 보지를 못하고 사요. 모델하우스 가면 엄청 멋있어요. 모델하우스 같이 꾸며놓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어쨌거나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건물을 다 못 지으면 최소한 투입됐던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인 주택법이 생긴 거예요. 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특별히 보호해주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는요 토지신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비토지신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법에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신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택법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분양보증 상품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이 이중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보증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호를 받고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은 수탁자 즉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축주, 사업주체, 분양자, 도급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을 수납을 하면 그게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해줄 책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 당연히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들은 뭐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예요.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투기 상품이라고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여분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냐면 여러분 이제 동대문에 가보면 패션 상가들 많잖아요. 굿모닝 뭐 땡땡땡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상가를 선분양하면서 시행사가 수분양자가 납입한 돈을 건물을 짓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건물을 짓는 데 쓰지 않고 임의로 다 그냥 유용을 해서 써버린 거예요. 막 유흥비로 쓰고 뭐 다 써버리니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해서 뭐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노후에 따박따박 월세를 뭐 받아야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다 날리신 거예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때 그 사업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수분양자들이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도 투자 상품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선분양을 하면은 좀 보호를 해주자 이 수분양자들을. 그래서 나왔던 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분법이에요. 그런데 주택법처럼 완전하진 않아요. 그때 그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분양보증을 받거나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토지 신탁 상품 중에 하나인데 즉 분양보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러면 시행을 하는 위탁자 입장에서는 분양보증을 할지 분양관리 신탁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보증은 수수료가 비싸요. 분양관리 신탁은 수수료가 싸요. 그러니까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 즉 위탁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토지 신탁 상품인 분양관리 신탁을 많이 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지 신탁과 비토지 신탁으로 구분이 되고 법률은 주택법, 건축법, 건분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요. 양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또한 법률 관계를 구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신탁으로 할 때는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건분법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토지신탁으로 진행할 때는 주택법은 아예 안 됩니다. 그럼 건축법하고 건분법으로밖에 진행을 못 하는데, 아니 그러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다 토지신탁으로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토지신탁은 수탁자가 사업주체, 건축주, 분양자, 도급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비토지신탁은 위탁자가 건축주, 사업주체, 분양자, 도급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상 위탁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가 토지를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잖아요. 토지 신탁으로 하면은 자기는 그냥 옆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신탁회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하면 자기는 거기서 사업이익, 시행이익을 신탁 수익의 형식으로 받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신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택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망하더라도 최소한 분양대금은 건질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비토지 신탁 방식으로 건축법이나 건분법을 진행했을 때, 특히나 비토지 신탁 상품은 여러 개가 있는데 분양관리 신탁은 그나마 나아요. 건분법이 적용되니까. 근데 담보신탁, 흔히 저희가 업계에서는 담보대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담보대리 방식으로 진행되면 진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보호가 안 돼요. 물론 담보대리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이 다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일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대리는 사업이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망가지면 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분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토지 신탁은 수탁자가 매도인이고 비토지 신탁은 위탁자가 매도인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양받거나 분양계약 체결할 때 수탁자나 위탁자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쪽 직원들 만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사람들은요, 분양대행사 직원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가 있어요. 이게 비토지 신탁이에요. 토지 신탁은 뭐다? 그 뒤에 수탁자가 있어요. 토지 신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탁자가 분양을 해야 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업주체, 분양자, 매도인인데 직접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업비에서 쓰는 거니까 위탁자한테 분양 업무를 맡겨요. 위탁을 해요. 그럼 위탁자가 또 직접 하냐? 아닙니다. 분양대행사한테 맡깁니다. 그럼 분양대행사는 거기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설명 듣고 하는 사람은 분양대행사 직원인데,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할 때, 아니 분양대행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양대행사 직원이 그렇게 보장을 해준답니다. 아니 매도자, 사업주체, 분양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무 소용없어요. 소송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로 만들어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대행사 직원이 어떤 일탈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럼 법적으로는 뭡니까?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돼요. 위탁자랑 분양대행사 사이에 맺은 분양대행 계약을 보면 적법한 분양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불법 분양대행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딱 해 나와버려요. 그 다음 토지신탁은 수탁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탁자랑 위탁자 사이에 분양 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보면 정당한 분양 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단계를 다 깨트리고 가야지만 최종적으로 매도인, 분양자인 수탁사한테 법적 책임을 묻거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앞단의 분양대행사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입증도 어렵거니와 설령 성공한다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은 뭡니까? 피해자의 과실도 공제를 하잖아요. 과실상계라고 그래가지고. 분양대행사 자체가요, 그냥 사실 업력이 없고, 이 직원들도요, 정식 직원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점조직같이 모아오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층적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면은 뭐 곽티슈나 라면 들고 막 또 한번 들어와서 설명 들으세요, 이거 있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수탁자인가요? 위탁자인가요? 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말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즉 내가 분양계약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군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다루었던 분양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